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가 드디어 아주 중요한 분을 또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는요,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경기도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후보로 나와 계신 경기도 안양 마난구의 강두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두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뵀는데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선거 운동하시느라 이렇게 빠지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윤석열 정권이랑 가열차게 싸워야 되고요. 총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살이 빠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사실은 이제 양평 그 고속도로 그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셨고 또 당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높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원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추대하거나 보통 2파전으로 해서 소리 없이 조용히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지금 3파전이에요. 이번에 왜 이렇게 선거 열기가 뜨거운 건가요? 소리 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용히.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관행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의원들끼리 서로 추대하거나 합의 보거나 소리 없이 진행한 가장 큰 이유였죠. 네.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원 당규 개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개정하면서 가장 큰 이슈는 당원 주권 강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원 주권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야말로 투표권이잖아요. 네. 투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원칙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 배경도 있고요. 두 번째 배경이 뭐냐 그러면 도당위원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인식이 의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 폭넓게 공유됐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번에 도당위원장 되는 분이 다음 지방선거와 그리고 대선에 큰 틀의 토대를 만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가 나름대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뜨거웠다. 뜨거워지고 있다. 아니 이미 막 뜨거워갖고요. 예. 관심이 아주 높아요. 예. 특히 이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 지금 이제 3가지 뜨거워진 네. 이유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출마하신 이유, 결심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의미가 있냐. 이랬을 때 총선 끝나고 국가에 대한 비전과 지역에 대한 비전, 또 당에 대한 비전, 이런 비전을 고민하면서 네. 강두구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가장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도당위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할이 중요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결기 있게 윤석열 정권과 싸웠고 어떻게 보면 강두구는 경기도에 특화된 인물입니다. 네. 삼선 도의원, 도당위원장의 버금가는 도의회 의장, 그리고 도에서 연정부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민주당의 적자다. 제가 98년도에 경기도의원을 했고 네. 민주당에서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고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즐거울 때 우리 당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적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민주당의 적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지금 이제 민주당에 처음 입당할 때가 그럼 몇 년도인 건가요?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평민당부터 했습니다. 평민당. 예,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 때 네. 김대중 총재를 통해서 전두환 정권, 또 시간이 지나서 노태우 정권 이겨내고 네. 수평적 정권 개최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정당 생활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이상이 된 거죠. 네.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네. 그 이듬해 도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있죠. 그게 지방선거 바로 있었죠? 예, 만 34살 때였습니다. 야, 30대 중반에 이제 도의원이 되셨었구나. 그렇죠, 예. 예. 지금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실 때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했는데, DJ 이제 대통령 되시기 직전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 말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말이.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이뤄내신 선배님이십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왜 강북구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주요 공약들이 있더라고요. 공약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경기 민주학교 개설 이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민주학교 개설이라는 거는 네. 제가 전반기에서 후반기 지방의회가 바뀔 때 의장단도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좀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의장을 하기 위해서 또 상임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자주 들어오는데 사실 당에 대한 로열티라든지 그리고 당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민주시민 교육을 당에서 좀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당에 대한 로열티를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네. 또 저는 당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민주시민 아카데미를 통해서 미래의 지방자치의 지도자, 당과 함께할 당원으로서의 역량, 세계 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교양 이런 토대를 만드는 민주시민학교를 만들고 싶다. 네. 예, 그리고 또 지방자치의 일꾼들도 선출직 나올 수 있는 교양과 전문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로 민주시민학교라는 그런 틀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당에 있는 연수국하고 좀 연계가 되는 건가요? 연수국이랑 연계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학점 미술을 하면 다음에 공천할 때 좀 네. 연계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의원님 지금 준비하신 공약이요.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의 공약이 이제 지방의회법 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당 내 당원존을 마련하겠다 등이 있는데요. 혹시 또 이제 이 내용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공약사항 중에서요? 당원존이라는 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네. 의미고요. 우리 중앙당에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고 실제로 지방의회법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의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안에 지방의회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집행부, 약의회 네. 이렇게 구조적으로 법 체계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구조화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들을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좀 대등한 관점,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게 저뿐만 아니고 시도의원들의 오랜 열망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법안인데 이제 이게 지방자치법안에 있는 거를 좀 특화시켜서 꺼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것보다 지방의회가 네.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집행부와 의회 양축인데 지금까지 의회가 집행부에 그냥 소속된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강했는데 네. 이번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실제로 좀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겠다라는 기조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지금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전에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그 당원 주권주의가 이번 전당대회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원님께서는 또 30대 중반부터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 당원 주권주의, 당원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습이 쭉 발전되어 온 거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역대 민주당의 역사를 볼 때 이 당원 주권주의가 어떻게 성장되어 왔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원 주권 강화라는 게 우리 국회의장 선거 관련해서 이슈화가 된 건데 네. 실제로 대중정당이냐 아니면 원내 중심 정당이냐 이거는 20여 년 전부터 계속 갑론을박이 네.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국회의장 선거 관련해서 우리 당원들은 아니 내가 생각하는 국회의장은 누군데 왜 우리들 생각과는 다른 분이 국회의장이 됐냐 네네. 이러면서 뭐 탈당 사태도 일어나고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들이 고민하고 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큰 틀의 방향은 원내 중심 정당, 국회의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당원 당규 개정안 속에 그것을 어떻게 담을 건가 고민하다가 당원 주권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예를 들면 국회의장 선거할 때 원내대표 선거할 때 네. 우리 당원들의 생각을 일정 지분 좀 그렇죠. 반영하자 네, 네. 이런 거였고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의원 선거제가 경선 제도라는 게 처음 도입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소위 말하는 중진 국회의원들은 이게 말이 되냐.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요. 네. 이건 내가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가 3명, 뭐 또 다른 중진에 5명, 네. 그거 우리에게 나눠 먹기 하는 건데 네. 뭐 이랬지만 네. 시간이 지나서 국회의원 경선 당연한 걸로 지금 생각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당원 주권 강화 그리고 주요 정책에 당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거대한 진보의 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당위원장 경선 관련해서 대의원 20%, 일반 권리당원 80% 2대 8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도당위원장 선거는 대의원이 100% 뽑았습니다. 아,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전 전국 당원대회라고 이번에 이름을 바꾸나요? 했는데 예. 실제로 전 그 전까지만 해도 전국 대의원 대회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당원 주권주의가 그 대의원에서 당원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그렇다고 대의원의 권한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당원들이 그러한 그 어떤 이제 사람을 인선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는데 당원들이 그걸 과연 고려를 할 수 있는 거냐. 오히려 이렇게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내지는 뭐 인지도 싸움 아니냐. 네, 인지도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또 정당사가 이 핸드폰이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두 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네. 당독고 쳐보면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부의 우려는 있지만 그건 우려 내지는 기우죠. 저는 당원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집단지성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그런 당원들의 생각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 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좀 편법을 쓰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하실 거다. 마지막은 당원들을 믿어야 된다. 그게 저는 이제 집단지성이고요. 모수가 많을수록 요구하는 답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집단지성, 일반 당원들의 생각을 믿고 존중하고 그러면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지만 좀 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게 가고 있다.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쨌든 집단지성을 믿어야 된다. 네. 그리고 당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요. 모수가 많을수록 대중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에 답에 가깝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네. 그 지금 현재 경기도의 경우는 당원이 100만이 넘고요. 인구도 지금 1,400만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 경기도당 위원장이 됐을 때 다음 이제 지방선거 한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공천 기준에 대한 거랑 당비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만약에 도당 위원장이 되시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거든요. 저는 공천 관련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공감하는 공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시스템 공천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미리 우리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알려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은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우리 그 당 운영과 관련된 좀 예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험지와 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예.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원 교육과 연수 그쪽으로 강화라는 돈을 측면에서 써야 좀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시도위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바람이 더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당원 주권 강화
그리고 당원들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러는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회의원과 일반 당원과의 소통 이런 소통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당원들 간의 소통과 당원들 간의 자발적 모임, 당원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당원들의 동아리 활성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아리 활성화 되게 눈에 확 띄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그 당원들이 뭐 내가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고 싶다 해서 신청하면 뭔가 지원금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뭐 등산 모임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몇 개 정도 한번 하면서 네. 그것과 관련해서 공모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 네. 다음에 성과가 있으면 반응이 좋으면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지원하고 넓혀나가고 네. 이러는 게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당원분들이 앞으로 이제 경기도에 계신 당원분들, 우리 강득구 의원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면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지원책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강득구 의원님이 지방의회 경험이 많으시고 경기도 연정부지사까지 하시고 국회의원 지금 재선이 되셨는데 그 경기도 지금 만안구, 안양 만안구가 지금 지역구시잖아요. 거기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엄청나던데 경기도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현안을 한 3가지 꼽아달라고 하면 어떤 거를 꼽으실 수 있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뭐 관련된 자료를 갖고 네. 고민한 건 아니라는 전자에서요. 네. 제가 옛날에 부지사하고 의장할 때 보면 지역 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경기도 내에도 지역 격차 그렇죠. 큰가요? 31개 시군의 지역 간의 격차. 예를 들면 복지 격차라든지 네. 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격차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망하는 연령대도 좀 다르고 예를 들면 그런가요? 여러 가지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사망 연령대도 이 격차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네. 분도에 대한 고민. 분노? 분도. 분도? 경기 남도와 경기 남도와 북도. 뭐 이게 나름대로 또 주요 이슈죠. 그리고 또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야말로 세입 사항이 상당히 안 좋아져갖고 우리 경기도 포함해서 31개 지자체가 살림살이가 무지 힘들어졌고 핍박해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아마 단체장분들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지역 간의 격차, 분도,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세수와 관련된 재정 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고민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경기도가 지금 땅이 엄청 넓거든요. 서울을 중심으로 도넛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격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경기 남도와 북도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분도 문제는? 김덕현 지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핵심 좀 정책 사안인 것 같은데 경기도당에서도 그 부분을 좀 챙겨보겠다. 챙겨보겠다라기보다도 저한테 질문을 하신 내용은 핵심 현안,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이건 현안 중에 주요 현안이다라는 게 3대 현안을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세수 부족을 어떻게 더 이제 할 것이냐. 저 요새요 그 속도 위반했다고 딱지가 얼마나 많이 지금 날라오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매일 딱지가 날라오는구나 느끼고 그런 있어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세수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의원님이 그 3시부터 또 본회의가 있으셔갖고 한 2가지 질문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최근에 어저께 박진영의 작전 타임에서 의원님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하야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발언하셨는데요. 하야를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대선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대선과의 연계성 그리고 민주당은 만약에 하야가 일어날 경우에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2가지 전제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어서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한 겁니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했죠. 제가 알기에는 윤보선, 최규하 두 분도 하야할 겁니다. 한번 팩트 체크해 보십시오. 그런가요? 그러면 3명이나 되네요. 사례가 꽤 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 말씀하셨는데 이 네. 부분은 입장은 아직 없고요. 아직은 없죠. 저는 네. 탄핵이라는 게 이제 법적 근거, 법적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마지막 헌재에서 전 법리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탄핵이 만만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네. 국민들이 나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마지막 고민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야잖아요. 그렇죠. 예, 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건 고민이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며칠 전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과 관련된 그 네네, 로비 있잖아요. 네네. 인천하고 저는 영등포 경찰청. 예, 근데 그게 네.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네. 그리고 로비 의혹 당사자가 로비 의혹하면 떠오르는 분이 실제로 또 관여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마약과 관련된 대상자를 봐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네. 물론 전 경찰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 사실로 밝혀지면 저는 뭐 대통령이 받을 도덕적 상처, 정치적 상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제 검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 열린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선거 중립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열린민주당 지지해달라. 그것도 아주 약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런지 아세요? 탄핵 관련한 게요. 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라든지 최병 게이트라든지 마약과 관련된 게이트 이런 부분 중에 하나라도 사실임이 밝혀진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그야말로 열린민주당 얘기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 얘기를 그냥 제가 한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마약 관련한 게 지금 이종호 그렇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가 거기 또 연루가 돼 있다는 게 그리고 나오고 또 있어요. 이종호 뒤에 누가 있다 뭐 이것까지 지금 다 있습니다. 유튜브 열심히 보시면 거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 출마 선언해서 이제 거의 당선 분위기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대선 집권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내부에서는 종부세와나 금투세 유예 등의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의원님 입장은 또 어떠신지, 또 경기도당 위원장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집권 전략은 또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중도층 확장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전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루에 두세 번 이재명 대표 만나고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아주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예를 들면 선거에 도움되냐 안 되냐 이런 것보다는 민생과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이건 좀 더 유예하자,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라든지 금투세 유예 이런 부분도 실용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거고, 기본적인 원칙,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유지한다라는 원칙 속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먹고 사는 짐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당 대표의 입장, 그리고 또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1,450만 되는 경기도가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도민들이 갖고 있는 큰 틀의 고민, 그리고 또 현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실용적으로 잘 좀 풀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갖는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결기 있게 싸우겠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경기도와 그리고 또 우리 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곳,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시도위원들과 같이
잘 협조하고 협력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겠다. 그래서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민주당에서 가장 승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다음 대선 준비를 잘 해 나가겠다. 네. 그게 강북구의 희망이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의 강북구를 네. 지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네. 주신 우리 은영 앵커님 포함해서 시청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강덕구 의원님이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석 사무부총장 직을, 그 중요한 직을 그만두시고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를 하신 거거든요. 그 되게 중요한 직 아닌가요? 실제로 뭐 재선급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리가 네. 원내수석과 맞아요. 수석 사무부총장인데 네.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강덕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길이 도당 위원장이라고 길을 찾았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던지고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도당위원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 저희가 급하게 잡아갖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착한 동욱이 유튜버님, 또 물냉면으로 점심을 먹고 들어오신 신창희님, 화난 여수행님 모두 구경 감사드리고요. 또 빨리 가서 본회의 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TV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